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금리만 보면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를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로금리를 끝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 채권 시장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월 말, 그러니까 퇴임을 앞두고서 네. 굳이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한 이런 발언들을 시사한 것에 저희가 뭐냐? 정말로 한 번 더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 3월은 또 대선이 있는데 네네. 과거 보시면 대선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채권 시장에서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내년에 이제 2번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6월하고 이제 6월 이제 하반기 중반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2번 정도에서 인상을 예상했었고요. 만약에 3번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정도 이제 2월 정도가 이제 그 한 번이 더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사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실제 액추얼리 인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표현해주는 부분들 중에서는 이 약간 구두로 너무 이제 시장이 방만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감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통방문 같은 데서 보면은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좀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점진적인 인상, 이제 적절한 인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가능성이든지 다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 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점진적이다, 적절하다, 하는도 연주는 따른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간밤에 의사록이 발표됐는데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저희가 한 며칠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퍼링이 다 반영이 돼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 테이퍼링이 이제 매월 150억 달러씩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테이퍼링 뒤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은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테이퍼링을 갖다가 조금 더 서두르는 쪽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된 만큼 12월 달 이제 FOMC에서는 이 부분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넘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재연임이 됐잖아요. 네네네. 기존 다소 완화적인 태도였던 지금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공조는 좀 어떻게 보실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 자체가 시중에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중앙은행 채널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같은 채널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채널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견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중앙은행 사이드에서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파월 의장은 다소 진축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덜 완화적.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는 완화적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브레이너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이쪽은 이제 좀 완화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 브레이너드보다는 좀 완화적인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이제 부의장이 됐죠.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 다소 좀 강성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있는 강성파들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브레이너드를 좀 지지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의장 부의장이 되면은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연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통을 겪은 만큼 이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 그 부의장의 어떤 금융 규제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계를 좀 바이든 정부로 돌려볼까요? 사실 며칠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습니다. 결국 어저께 의사록도 매파적으로 나왔다는 부분과 상통한데 본다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뭐 어떻게 하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도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거라고 컨센서스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2014년처럼 좀 시차를 가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처럼 바로 시작할까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분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슈인데 이걸 금리 인상으로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바라보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갖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거든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심리가 확실하게 경제 주체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미래에 살 걸 미리 사들이게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조금 미리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서 쓰게 됩니다. 그럼 미래의 소비가 계속 앞당겨져 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아니면 이제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을 갖다 이제 피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조금은 좀 이제 빠르게 가져가지 않겠나. 2014년하고 조금 다른 건 그때에 비해서 시장이 훨씬 더 견조하고 금융시장이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속도를 올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와 연준의 행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올해 연초만 해도요. 올해 연초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일시적이다.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코멘트들을 봐도요.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그 워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의사록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테이퍼링은 사실은 내년 초 정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강했었는데 이것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앞당기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2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뜻 진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봤었을 때는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고민이자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 11월 달에 또 중간단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가 이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과감한 재정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도 보시면은 1.9조 달러를 한 번에 이제 쏟아내면서 이걸 이제 수표책으로 줘서 직접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줬죠. 이번에 나오는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복지 법안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도 예정보다는 좀 줄어들고요. 이게 집행되는 것도 나눠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표책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의 속도를 조금은 좀 늦춰가는 방법이 있고 앞서 전략 비축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에서의 조절을 좀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어제도 이제 보니까 JP모건에서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중 관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입 물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네.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의 통화정책 속도가 좀 더 빨라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테이퍼링을 갖다가 좀 땡겨오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지 내년 3월이라든지 이때 땡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거를 300억 달러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걸 주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데 양적 긴축은 사놓은 국채를 매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이 재투자라든지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결국에는 대차대조표 조절에 대한 이슈도 생겨나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테이퍼 타이트닝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긴축적으로 일단 반응을 하는 것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내년도 제가 한 1년 뒤쯤에는 물가가 너무 낮아서 또 걱정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바뀌는 연준을 대비는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떨쳐버리자.
네. 어떤 쪽이 좀 더 무게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물가의 움직임 자체를 물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물가의 움직임 자체를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현재의 수준으로 머무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잘 잡히지 않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강한 방법들,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이슈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낙관적인 부분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물가라는 게 한 번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제 잘 잡아줘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걸 사전에 딱 나와줘가지고 확실하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아플 때 병원 안 가고 이제 가만 놔뒀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요, 실제 액션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액션을 천천히 하더라도 구두로는 굉장히 강한 경고를 주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담을 계속해서 주려고 할 것 같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2월 이제 FOMC에서도 다소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좀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라는 거는 참 이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전 세계의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있는 금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요. 그러면은 성장이라는 거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금리라는 건 미국 금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와 성장을 같이 봐야지 자산 시장도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성장이 딱 균질하면 모르겠지만 국가별로 성장이 다르게 나타나죠.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미국 이외 지역의 성장이 약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이 금리가 오른 걸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성장을 보이는 선진국과 같은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 취약한 국가들 있죠. 이런 쪽하고의 이제 차별화는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차별화의 결과물이 또 환율일 수 있는데 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네.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당분간은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연준의 스탠스가 빨라진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빨라지는데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한쪽에서는 자금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은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엔화하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원화 혼자 강세를 보인다는 거 달러 대비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의 이슈와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 정책의 차별화 이 이슈들이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달러의 강세 압력 이쪽을 조금 더 받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